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앞선 정상외교를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의 빈집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 수도권에도 빈집이 크게 증가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도 삼촌, 체험주택, 할머니 트립 같은 화제가 된 정책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본격적인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방미 나흘째의 주요 장면들을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 공유 간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All right. 1, 2, 3. 1, 2, 3. All right. 네, 방금 주제 영상에도 보셨듯이 윤 대통령의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모습이 자세히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인태사령부에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Ready? 1, 2, 3. 1, 2, 3. 1, 2, 3. We go together. 갑시다. All right. 네. 자, 윤 대통령은 사령관의 안내로 이제 인태사령부의 곳곳 작전센터 그리고 사령관 집무실 등을 방문했는데, 자, 이 환영하는 자리에 미국의 사성 장군, 별 4명짜리가 무려 5명이 참석을 했고요. 사령관 집무실에는 한 34개 별을 세봤습니다. 누가 작전센터에는 50개 가까운 장성, 이 별이 모였다죠? 네, 우선 그 세머 퍼퍼로 인태 사령관이 사성 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주한 미군 사령관, 또 태평양 육군 사령관, 태평양 공군 사령관, 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네. 사성 장군인데 전부 한 자리에 모였고요. 또 삼성 장군들도 모여서 사령관 사무실에는 34개의 스타, 그리고 작전센터에는 50개의 육박하는 그런 그 별들이 모였다. 그만큼 따뜻한 환영을 했다.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하와이의 인태 사령부는 단순히 태평양뿐만이 아니라 인도양까지 그리고 남극과 북극을 포괄하는 엄청난 규모의 그 관장 사령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집결한 별 숫자가 그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별이 많이 모이는 경우는 주로 이제 워싱턴 DC의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국방성.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위상도 강화됐다라는 방증이 되겠죠. 네.
윤 대통령은 세뮤얼 파파로 인태사령관으로부터 현재 하와이 근해에서 6월 28일부터 시작해서 8월 2일까지 진행 중에 있는 림팩, 즉 환태평양 훈련의 작전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이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림팩이 이제 환태평양 군사훈련인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군사훈련입니다. 197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미국의 인태사령부가 주최를 하는 것이고요. 짝수년도에 6월, 7월경에 열리는데 마침 이제 윤 대통령이 방문한 이때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7일부터 이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7월 9일부터 하와이 인근에서 해상훈련을 시작하던 때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임팩에 참가하는 이런 군사 규모가 최근에 상당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한 5천 명 정도였었는데 2022년에 2만 5천 명으로 참가 규모가 늘었고 네. 이번 훈련에도 2만 5천 명이 참가를 했다는 것이죠. 또 참가한 나라의 숫자가 2022년에 26개국이었는데 이번에는 31개국으로 늘었고 이런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퍼파로 사령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림팩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중요한 참가국입니다. 우리가 1988년부터 참가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미국 주최국인 미국을 제외하고 잠수함을 유일하게 훈련에 파견하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파로 사령관이 림팩 훈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막에도 나오지만은 또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한국 해군 대령이 구성군 연합함대의 부사령관 여러 명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입성해서 지금 작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태사령부가 관할하는 세계 42개 나라 국기를 지나서 장병 400여 명 앞에서 퍼파로 사령관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자, 이 훈장 어떤 공적을 표창한 거죠? 보국 훈장 통일장인데요. 3년간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훈장을 수여했는데 특히 그 세무어 파파로 사령관의 지휘 지침이요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그러니까는 단순히 뭐 윈 정도가 아니라 프리베일하는 압도적? 네, 압도적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전장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훈장을 수여했는데 이것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한반도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를 상기시켜주면서 그 사령관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400명의 장병들 앞에서 수여했다라는 것은 장병들의 어떤 사기를 앙양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결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할 뿐만 아니라 또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어떤 그런 그 동맹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퍼파로 사령관은 실제로 3년간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역임했는데 그때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했다. 이런 실질적 공적도 그 훈장 공적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도착해 나토 정상회의의 본격적 일정을 시작했는데 외신들의 관심이 높아요. 이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비회원국 정상인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이번에 참석하는 그런 여러 주요 인물들, 정상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룸버그가 저렇게 논평을 한 것은 한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막대한 그 무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은 아직은 직접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네.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가 되면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 방침을 다시 재고할 수도 있다 이런 뜻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방침을 밝힌 이후에 나토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다만 아직은 그런 방침을 바꾸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어찌됐건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와 나토 간의 이런 군사 협력이 상당히 앞으로 더 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타임스를 비롯해서 뉴스위크 보도도 있었고 일본 또 이탈리아 언론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이 의미, 그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나토의 수장입니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상세히 밝혔네요. 네, 이번에 대통령이 참석함으로써 한국과 나토 간의 어떤 그 군사 정보 교류라든지 또는 그 시스템을 좀 더 이제 그 확보할 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히 나토 회원국들 중에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어떤 그 방산 협력은 이미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폴란드를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에 또 원전 교류도 있습니다. 물론 원전 자체가 방위 산업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다가 지금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 간에 거의 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여러 가지 합의를 도출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정찰 미사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술을 지금 공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한국의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나토로서는 이해가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나토의 편에 밴드웨고닝 해가지고선 네. 러시아를 압박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 지금 일정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무총장이 한국과 나토 간의 기술 사이버 협력과 관련해서도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밴드 웨고닝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이버 관련이라든지 나토의 정보를 우리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 또 한국은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좀 더 역할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일련의 그런 심정과 그런 의도를 지금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오는 9월에 이 사이버 관련 회의를 여는데 여기에 나토 동맹국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다 지금 짚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토라는 것이 원래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 태평양과 관련이 있지 않은 주로 유럽의 그 포커스가 맞춰진 다자 군사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토를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확대된 나토에 일정 정도 관여함으로써 한국의 어떤 그 입지를 좀 더 심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고 그런 어떤 그 동기가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워싱턴 DC에서는 나토 정상회의의 본 세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서 방금 전에 워싱턴 선언, 이게 워싱턴 DC에서 하니까 지명을 딴 겁니다. 그런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특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동안 북한의 그런 어떤 그 미사일이라든지 핵과 관련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과 같이 손발을 맞춤으로써 상당히 그 국제 안정과 평화에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토 정상들이 워싱턴 선언을 지금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 중에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이 중국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이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러시아 견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도 좀 세게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는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패권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도전이 되는데 중국과는 유럽의 다양한 나라들이 경제적 상호 의존 속에서 서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러시아만큼 두들겨서 그 압박을 가하기에는 좀 정치적으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당신들이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있는 게 아니야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워닝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이 사전 기자회견에서 러북 군사 협력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우려를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10일에 이제 사전에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을 하는 방안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 나토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을 밝혔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볼 때 한국과 나토가 상당히 군사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 관계가 깊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네. 이 특히 탄약이랄지 미사일, 포탄 이런 것들이 재고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여서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이 무기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군이 지금 분석을 하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북한이 러시아에 152mm 포탄을 한 100만 발 이상을 네.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나진항에서 한 2천여 개의 컨테이너에 실어서 러시아로 이렇게 실어 보냈다는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그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정밀 무기를 제공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나토로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점 때문에 상호 간에 상당히 군사 안보적 입장에서 이익을 좀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토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이 괜히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외신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평양을 오고 갔다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6.25 때도 김일성이 그 당시 구소련의 스탈린을 만나서 전쟁을 하겠다. 그러니 지원해달라 그럴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스탈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돕기는 도왔지만은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미국의 눈에 안 띄게.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대놓고 군용기가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항공기 추적 서비스에 의해서 그게 이제 드러난 것인데요. 9일 평양에 착륙을 했고요. 그리고 10일 오전에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왔는데 아예 신호를 켜고 운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왔다 간다 막 네. 선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아주 이제는 대놓고 숨길 필요조차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러시아에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군사 장비라든지 기술자 관련해서 평양에 지금 유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군용기가 뭐 괜히 왔다 그랬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국제사회가 그러면 제재와 응징을 할 수 있느냐. 솔직히 뭔가 그 속 시원한 제재와 응징의 기제가 없다라는 것이 딜레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방문하면서 단순히 으쌰 한국 잘한다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국이 그 소위 우리가 지금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제일 앞선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응하고 또 정보를 탐지하고 억지할 수 있는 군사 잠재력이라든지 첨단 정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는 그것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국이 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을 한 것이고 나토에서도 윤 대통령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외신이 평가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러 일정에 앞서 지금 양자 정상회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시작으로 캐나다, 네덜란드 총리와 잇따라 양자 정상회담을 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입니다. 지금 저 자리에서 이제 계속 외국 정상만 바꿔가면서 잇따라 열렸다는 거예요. 저스틴 트리도, 쥐스탱 트리도라고 그러죠. 불어로는 40대의 아주 미남 총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네덜란드 총리 딕 소프인데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총리에 임명된 그런 인물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말씀드린 대로 한 자리에서 10명 이상의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수십 명의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상당히 우리로서는 외교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 10여 명과 정상회담을 지금 단독으로 가질 계획인데 예를 들면 지난 10일에 워싱턴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을 한 게 오전 7시 10분이었는데 한 4시간 정도 지난 11시부터 정상회담을 시작을 했는데 그랬죠. 독일 총리를 시작으로 해서 7명의 정상들과 만났거든요. 거의 분단위예요. 그러니까 20-30분 단위로 굉장히 촘촘하게 일정을 네. 짰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국 정상들과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만한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관계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논의가 됐는데 또 뭐 말하자면 예를 들면 체코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기의 원전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을 진행 중인데 그렇죠. 이달 중에 입찰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바지로 우리로서는 그 입찰 수주전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하면서 이 원전 수주도 챙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위 좋고 외부 좋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네덜란드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로 원전을 수입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뭐 2045년까지 원전 10기를 지금 수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원전 마케팅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막에도 나왔지만 관심을 모았던 게 이 한일 양자 정상회담입니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있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은 조율 중입니다. 자, 우선 이 한일 양자 정상회담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두 정상은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 뒤에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주 의제, 방금 그 언급에도 나오지만 역시 러북 군사 조약, 밀착에 대한 한일의 공동 대응이었죠? 네, 이게 참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도전이면서 기회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일 관계 그러면 아직도 뭐 역사 문제라든지 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라든지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동해 쪽에 그 8광구 6.1 광구에 대해서도 일본이 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관심을 보여가지고 우리를 또 긴장시키는 그렇죠. 측면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런데도 또 공교롭게도 보면 북한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 군사적 협력에 있어서 똑같은 입지에서 위기를 느끼고 정말 이해관계가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 하는 네. 나라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대응 방안, 특히 정보 교류라든지 또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가능한 한 협조할 것에 대해서는 협조하면서 우리 이해를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동맹은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부 차원에서도 그 대민 그 공보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의미를 자세히 또 워싱턴 선언이죠. 그때도 캠프 데이비드 선언 그것을 다시 한번 연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요즘은 농어촌 산촌뿐 아니고 도시 심지어 서울 수도권에서도 빈집들이 많습니다. 자꾸 늘고 있어요. 한쪽에선 살 집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많은 지역에선 빈집이 이렇게 늘어나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발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빈집 통계 중 가장 최근에 실시된 조사가 4년 전인데 2020년에 실시된 주택 총조사, 주택 센서스라고 하죠. 벌써 4년 전입니다. 자, 한번 보면 2020년 왜 이렇게 옛날 거지? 저게 가장 최근입니다. 그때만 해도 빈집이 무려 150만 가구 이상이었네요. 네. 지금 이렇게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 통계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1인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서부터 이제 빈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남해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해변을 갔었는데 그 해변에도 집들이 빈집이 생겨갖고 완전히 폐허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회 문제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 자체가 굉장히 근본적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 증가될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 자, 지금 이 150만 가구 이상이라는 게 2020년에 4년 전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게 이게 자꾸 늘어서 2039년에 정점을 찍고 2040년에 생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난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방에 주로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2040년 정도가 되면 서울도 피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 수가 현재 한 1,8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2039년까지는 한 2,380만 가구. 까지 일단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수명이 연장이 되고 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구 수가 그때까지는 주로 늘어나는데 2039년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한 10만 가구씩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2039년에 비해서는 100만 가구가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집이 남아돌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빈집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빈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빈집이 그렇게 폐허로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직접 추산을 했는데 전국의 빈집이 2040년이 되면 239만 구, 지금 2020년이 150만 가구였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가구 수 감소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2039년까지 정점을 적게나마 찍어 가다가 40년부터 아직도 뭐 많이 남았는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빈집이 저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8% 정도의 빈집이 있는데 2040년이 되면은 9% 239만 가구가 빈집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무려 324만 채의 집이 빈 채로 전국에 방치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웬만한 뭐 대구만한 도시가 다 그냥 빈집투성이가 전국적으로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 많이 빈집이 생기고 있는데 수도권 심지어는 서울에 개발이 좀 더딘 지역에서도 빈집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빈집이 특히 많은 지역이 과연 어딘가 이게 한번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은
지방의 순서가 있죠? 네, 사실은 말입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국 빈집에 대한 최근의 통계가 2020년이고요. 그거를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각 지자체마다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잘 알지 못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저렇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택 보급률이 말하자면 가구 수하고 집의 숫자하고 같으면 이게 100% 보급률 100%인 거죠. 100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전국의 지금 주택 보급률이 한 102% 정도 되는데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정도의 수치인데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경북이랄지 경남이랄지 호남, 충북 이쪽은 11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없네요. 115%. 그러니까 그만큼 집이 남아도는 채로 빈집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집이 많다는 것이고요.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자동차의 도시죠. 그렇죠.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현대차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택 보급률이 108%, 110%에 가까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거기도 빈집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울산에도 세종에도 빈집이 많네요. 세종에도 105%, 광주도 역시 105%고요. 대도시도 다 마찬가지고 이 지금 현재 우리의 빈집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빈집 특별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빈집의 숫자를 파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최근에서야 이제 강제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빈집 통계를 내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각 지자체마다 얼마나 빈집이 많이 있고 이런 빈집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정책을 각 지자체마다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빈집이 왜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가? 원인을 몇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저출산, 저출생, 그렇죠. 네. 고령화, 네. 그리고 집값의 하락, 그러니까 가치의 하락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원인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제 지역에 가구 수가 떨어지니까 집이 남아도니까 집이 낡아서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그 집을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할 텐데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빈 채로 그냥 놔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이 되고 그에 따라서 빈집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방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빈집 놔두면 흉물이 되고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건데 이게 위험합니다. 빈집이 늘어나는 게 우범지대도 됩니다. 이상한 범죄도 많이 일어납니다. 집값도 떨어지겠죠. 자, 신흥주택 단지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새 아파트들이 많은 데 중에 하나가 경기도 용인인데 여기도 시청 부근에 빈집들이 몇 년째 방치돼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구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서잖아요. 그러면은 빌라라든지 주택이 있는 거리가 폐가들이 이제 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리도 안 되지만 여기가 우범지대화 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는 데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됨으로써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또 재건축도 요새 쉽지 않아요. 안 왜냐하면 되죠. 개인 부담금이 애초에 낮은 아파트라면은 재건축에서 재미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고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재건축하기가 간단치도 않고 자기 돈 들여서 재건축한다 그러면 전부 또 고개를 젓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토의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빈집들의 우범 지역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쓰레기 많고요. 또 이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하겠다 그래서 예비구역으로 선정을 하다가 흐지부지 되면 이제 거래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가 적고 또 집에 대한 수요가 적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느냐? 도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데 서울도 지금 강남과 강북에 또 이러한 그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자체 차원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냐?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아졌죠. 자, 용인만 이러느냐? 아닙니다. 서울 곳곳에도 이런 데도 빈집들이 있어? 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에도 빈집들이 좀 늘고 있거든요. 도심에도 많고. 서울시와 SH공사가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이란 것까지 여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빈집이 군데군데 있는 것은 이제 재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또는 재개발에 들어갔다가 취소가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집이 낡아서 더 살 수가 없으니까 집을 비워둔 채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철거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철거를 하는 데만도 2, 3천만 원의 돈이 들거든요. 돈이 들죠. 그러니까 그냥 개발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를 하는 이런 빈집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하고 SH공사가 이런 빈집들을 사들여서 이 빈집을 새로운 집으로 꾸민다든지 아니면은 정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96개 부지를 SH공사가 사들인 상태인데 이 96개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 부문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부문 이 두 개 부문으로 나눠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아이디어를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공모를 받는데 그러니까요. 네, 각 부문별로 해서 24개 작품을 선정을 해서 12개씩. 그렇습니다. 12개씩 24개 작품을 선정을 해서 총 1,2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상금 합니다. 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낸 아이디어는 반영, 전시도 하고 반영도 하겠다 이런 실제로 얘기입니까? 채택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자, 이게 이제 또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응모해 보시기 바라고요. 정부는 이 빈집 문제가 아까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날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걸 방치할 수가 없어요. 정부도 뭔가 해야 됩니다.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4도 3촌, 2도 5촌, 무슨 촌수 아닙니다. 그런 캠페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나흘은 도시에 있고 네. 사흘은 농촌에서 보내라 하는 이제 캠페인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딱 듣는 순간에 왜 러시아 같은 데 다차라고 있잖아요. 다차. 예. 예. 근데 거기는 또 나름대로 땅이 광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역사가 있고 그런데 사도 삼촌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5도 삼촌이- 2촌 하라는 데도 있대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 4일 근무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면서 이게 해야 이게 서로 이제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그 작년만 하더라도 기촌 인구가 오히려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4도 3촌 관계 인구는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계 인구가 뭡니까? 하루에 이제 3시간 넘게 월 한 번 이상 그 농촌이나 또는 바닷가나 산에 가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오는 외부인. 그래서 이제 관계 인구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지금 그 궁여지책 내지는 고육책을 내놓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무슨 주택 소개 프로그램에 예쁜 집, 무슨 임장한다 그런 거 나오는데 다 그런 연장선입니다. 꼭 4도 3촌만 아니라 3도 4촌에도 되고 5도 2촌에도 되고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는 러스틱 라이프 트렌드. 제가 영어 많이 쓴다고 좀 뭐라는 분들이 있는데 시골 생활 풍조 트렌드입니다. 또 그레니 트립, 할머니 여행. 자, 이런 게 인기라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이런 트렌드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스틱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전원생활, 시골 생활, 이런 단어에 어반의 반대죠.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 머물면서 수박이나 복숭아를 따서 그 자리에서 먹던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즘 삭막하게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신세대들도 역시 이런 전원 생활에 대한 이 향수, 그리움 같은 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러스틱 라이프 트렌드라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레니 트립이요. 네, 그레니 트립. 그레니라고 하면은 또 이제 영어입니다만은 이제 할머니를 뜻하는 애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랜마더의 애칭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그레니 트립은 그러니까 할머니의 집에 가서 편한 마음으로 쉬는 것처럼 이렇게 이 시골에 집에 직접 머물면서 전원 생활을 즐기는 휴가 생활을 즐기는 이런 거를 그레니 트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숙박 사이트 이런 데를 보면 외할머니 집을 와서 묵을 수 있게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글들도 꽤 요즘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개그맨 출신 방송인이죠. 이영자 씨가 자신의 3도 4촌 생활 또 시골 별장 집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좋아 보이죠. 그 또 모델 한예진 씨인가요? 그 홍천인가 어디다 집을 근사하게 지어가지고선 여유 있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그런 라이프를 전 국민이 그 정말 향유할 수 있다면은 그거 이상 좋을 게 없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그맨 이영자 씨도 그렇고 일단 프리랜서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본인이 직접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나 또는 키워야 될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여유가 또 일정 정도 가능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이즈가 미국 유타주의 반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좀 더 이렇게 하루 생활권으로 좀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짜내면 없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여유가 없는 사람도 지방에 가서 일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나는 뭐 시골에 집 사서 뭐 전세 얻어서 가는 건 좀 그렇고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러스틱 라이프 이 시골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해보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또 체험 주택도 인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최근에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지역의 시골에 가서 집부터 샀다가 상당히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이게 처분을 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와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착금까지 지원을 하고 집에 실제로 머물 수 있게 깨끗하게 집까지 수리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정남 장성군이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7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20가구가 실제로 체험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경쟁률 높네요. 그렇습니다. 경북 문경시 같은 경우에 2021년부터 지금 2차례 모집을 했는데 2021년에 10가구 모집에 63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건 뭐 7대1도 넘고. 7대1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한 거죠. 2022년에도 3가구 모집에 23명이 몰렸고 이 체험주택의 매력이라는 것이 직접 큰 돈 들이지 않고 이게 보통 한 1년 정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한 1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월 한 5, 6만 원 정도만 내면은 묵을 수 있다고 하니까 1년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관심을 끄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이런 시골 생활 체험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표한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삼촌 라이프가 국민적 문화로 자리 잡도록 농촌의 제3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미식 자원과 경관 등을 융합한 미식 벨트를 조성하고 동서횡단 장거리 숲길 조성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연고가 전혀 없던 충주의 빈집을 개조해서 카페를 운영하며 동네를 살리고 있는 귀촌 성공담도 한번 들어보시죠. 13년 넘게 그냥 비어있던 빈집이었어요. 시간과 함께 했던 다양한 이야기거리, 서사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예전에 사시던 분들의 좋은 추억들과 그다음에 이 골목이 가지고 있던 오랜 이런 장소성은 사실 제가 훼손하기 싫었던 거고 그걸 보존함으로써 사실 가치가 계속 이제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외부에서 온 분들뿐 아니고 거기 사시는 분들 또 손님들의 반응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날 집을 개조해서 카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그래서 더 좀 오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나고. 모범지대였죠. 근데 지금은 너무 밝아지니까 이런 카페도 있고 솔직히 여기 우체국도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매스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것 같고. 네, 이런 과정이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야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돌아오는 농촌 마을로 변모한
그런 곳이 있다고요? 네, 충남 부여군의 규암면, 규암리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규암리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금강건역 이쪽에 수상 물동량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백화점까지 있었고, 예, 뭐 호텔도 있었고, 뭐 이렇게 상당히 극장도 있었고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었는데 1970년대부터 이제 사람들이 줄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 상당히 빈 채로 건물들이 방치가 되고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세간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이 자원로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이 자원로가 이 규암마을에 있는 큰 도로 이름입니다. 자원이라는 게 스스로 따뜻해지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원길 프로젝트가 그래서 빈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수선을 하고 그래서 이곳에 공방을 차리기도 하고 또 문화공연 체험장으로 차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하나씩 둘씩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편의점도 생기고 극장도 생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생활인구가 작년에 생활인구가 한 20% 넘게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규암리 같은 아이디어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정말 스스로 따뜻해지면서 돌아오는 그런 농촌, 산촌, 어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청년들 집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1,000원 주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큰 화제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인천시장이 그 저출생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젊은 부부들의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비 신혼 부부 그리고 결혼 7년 이내의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1,000원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이라는 거예요. 월이면 한 3만 원 되네요. 네. 그래서 인천의 지금 평균 월세보다 그거에 4%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최소 2년 그리고 최대 6년까지 1,000개의 집으로 이러한 정책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집도 물론 이제 인천시가 사들인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당히 깨끗한 신축 주택으로 해가지고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호응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름은 1,000원 주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떤 걸 좀 내세웠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저기 1,000원 주택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싸보인다. 사람들이 네.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문화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세련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이름으로 1,000원 주택 그러면은 그거를 들어가는 사람도 너무 솔깃한데도 주저할 것 같은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름만 바꾸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우김 의원이 잘 아시는 게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이시니까 이 방송 보시고 그거 일리 있는데 하고 바꿔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조언 드립니다. 정우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TV 유튜브 채널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나라의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 종목을 예상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